헌법학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이 일본을 훨씬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너 지금 너 사주 너 위반이야. 너 지금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같이 이거 지금 무시한 거야. 헌법은요,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한 거. 헌법은요, 대통령도 조지는 법이에요.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아주 매력적인 책 한 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정광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소개해 드릴 책의 저자분이 또 직접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이 헌법이다 라는 아주 멋진 제목의 책을 쓰신 임지봉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자, 아니, 법을 하시는 분들은 다 네. 저렇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예. 아니에요. 네? 법 하신 분 중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네, 어쨌든 정말 법을 공부하실 것 같은, 법을 그래? 다루실 것 같은 그런 외모와 분위기 어려워가지고 아닙니까? 약간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네, 느낌이 좀 좀 비슷하기도. 있다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외모가요? 예. 혹시 좀 그렇지 않아도 네. 문재인 대통령 때 네. 제 별명이 이 3초 문재인. 3초. 잠깐 3초 따라 비법은 아, 문재인 대통령 좀 닮았다고. 예. 약간- 눈매나 뭐. 네네네. 심지어 약간 좀 썰렁한 것도 좀 닮아가지고. 네, 우리 임지봉 교수님과 함께 네. 당신이 헌법이다. 이 책을 네.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일단 지금 저희 이제 스튜디오를 이제 처음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저희가 느끼기에는 내가 그래도 법 공부 40년 이렇게 했는데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법 공부를 했나. 맞아. 이 스튜디오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 네. 이런 좀 느낌이 살짝인데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전혀 안 그렇고. 전혀 아니죠. 저는 아주 좋습니다, 이 분위기. 굉장히 고준혁하고 작으면서도 굉장히 짜임새 있고. 아 그렇습니까? 네. 역시 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이제 직접 쓰신 책이 네. 당신이 헌법이다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이제 헌법학자로서 굉장히 또 지난 탄핵정부에서도 뭐 미디어 노출도 좀 많으셨고 네. 헌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책은 왜 쓰신 건지 당신이 헌법이다라는 책 그리고 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오늘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만 일단 왜 이 책을 쓰신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헌법으로 책을 쓴 게 또 몇 권 더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앞에 주로 이제 학술적인 그런 헌법 저서였습니다. 그래서 헌법 이론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학술 저서 혹은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해서 이제 그 논리적인가 설득력 있는가 것들을 네.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책들을 썼는데 그런 책들을 써봤자 사실은 몇 명이 읽어보고 헌법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몇 명만 읽어보겠죠. 예. 근데 사실은 제가 헌법 연구자로서 이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 헌법은 이건 정말 국민의 법이고 국민이 헌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번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또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또 헌법에 대한 그런 관심도 높아졌고 지적 욕구도 굉장히 커졌고 그걸 느껴서 안 그래도 제가 헌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읽는 헌법을 잘 알아야 될 국민들이 읽는 그런 대중서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우리 출판사에서 이메일을 보내셔가지고 처음에는 이런 의도로 좀 쉽게 헌법을 설명하는 대중서를 지금 기획 중인데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겠느냐 물어와서 제가 연구실에서 만나 뵀어요. 그 연구실에서 만나신 것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싶진 않고 일단 이 비상계엄 이후의 여러 사태들을 국민들이 접하면서 국민들도 헌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국민적인 어떤 요구 같은 것도 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이제 책을 쓰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헌법이라는 게 헌법의 뜻이 뭡니까? 헌법. 헌법이라는 것은 예. 그야말로 국가와 거의 동의어예요.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와 동의어고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도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과 국가에 관한 예. 그러한 기본법, 이고 최고법을 헌법이라고 하고요. 네. 원래 영어로 헌법은 constitutional로, 네. constitution이라는 게 이제 구성, 조직 이런 의미거든요. 독일어로는 Verfassungsrecht, Verfassen도 이제 구성하다, 조직하다 이런 뜻이라서. 네. 그러니까 이러한 헌법에 관한 외국어의 용례를 보면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조직에 관한 법이다. 그리고 그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국가 조직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법이자 최고법이 헌법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뭐 형법이면 사람 뭐 형벌 내리는 뭐 그런 쪽일 것 같고, 상법이면 뭐 거래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걸 것 같고, 민법이면 사람들 사이에 뭐 여러 갈등이 있을 때 조정하는 감이 좀 오거든요. 네. 근데 헌법하면, 그러니까 물론 최상위법이라는 거는 대략 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헌법이 뜻이 뭔가? 근데 한자로 보면 법헌의 그죠? 법법. 법법전이 법법이야 법법. 네. 이게 뭐 법 위의 법인가 뭐 이런 법 중의 법인 거죠. 법 중의 법. 그러니까 차라리 이름을 법 중의 법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면 근데 뭐 헌법 이렇게 있으니까 무슨 뜻인가? 생각해보니까 네. 올해 진짜 헌법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 법이 법이겠구나라고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만 마음에 그러니까 생각이 들지 이게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국가다. 국가의 조직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법이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최고의 법이 바로 이제 헌법이다. 이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모든 나라엔 다 헌법이 있죠. 그럼요. 예. 헌법이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물론 불문헌법 국가도 있죠. 예. 성문헌법 국가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글로서. 우리처럼 글로서 문서화된 헌법이 있는 거고 헌법이란 제목 하에 그런데 이제 불문헌법 국가 대표적인 게 영국이죠. 거기는 이제 대영제국 헌법 이러한 타이틀 하에 조문화된 문서화된 그런 헌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조직에 관한 사항을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문헌법 국가라 해가지고 국가 조직이나 기본권에 관해서 조문화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국도 예를 들어서 국가 조직에 관한 헌법 중에 국가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영국에서는 왕위를 누가 어떻게 계승하느냐. 왕위 계승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내용적으로는 헌법인데 근데 그게 헌법이라는 타이틀 밑에 조문화된 게 아니고 그냥 왕위 계승법이라는 법률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이라는 타이틀 밑에 조문화된 헌법이 없다는 의미에서 불문헌법이라고 하는 거지. 불문헌법 국가라고 해가지고 국가 조직이나 국민 기본권에 관한 조항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이제 헌법이라는 게 명문화돼서 있어서 어떤 법률이 이 헌법에 좀 위배된다 이러면 이제 우리 판단을 받잖아요. 헌법재판소 같은 데 가서. 위헌 심사를 받죠. 그럼 영국에서는 어떤 법률이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그런 방금 말씀하신 무슨 왕위 계승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성문화된 법률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재판관들이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긴 아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위헌이야. 아니 이건 뭐 합법 맞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조문화된 헌법 사항을 조문화된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위법이라고 합니다. 위헌이 아니고 거의 위법이래요. 영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없죠. 그래요? 잘 아시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몰라요. 몰랐어요. 영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군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법이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얘기할 때는 어디 가서 그러면 따져요?
일반 법원에서 따지고. 일반 법원에서. 예. 그럼 거기는 대법관들이 따지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이제 거기 그렇죠. 어. 대법관들이 이제 헌법에 관한 사항도 이제 위법 심사, 위헌 심사가 아니라 위법 심사의 형태로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네.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미권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좀 그런 헌법재판소나 이런 형태가 없이 법원들이 그것을 최고 규범을 판단을 하고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좀 헌법재판소 같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맞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독일 이런 데 좀 헌법재판소가 모방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 헌법재판소 제도를 현행헌법 네. 87년 네. 9차 개정헌법이 이제 도입할 때 그게 네. 독일 헌법재판 제도를 아. 이렇게 도입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는 법계를 두 개의 법계로 나누는데요. 영미법계하고 네. 하나는 유럽 대륙 중심의 대륙법계로 나눕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제 유럽 대륙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법 체계를 이제 대륙법계 법 체계를 아.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받아들이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대륙법계 국가에 속하고 네. 특히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는 앞에는 제1광목 때는 사실은 위헌법률심사 이런 것을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위원회라는 데서 했어요. 헌법위원회. 근데 우리가 그 대륙법계를 가게 된 게 네. 우리의 아주 자주적인 선택, 그러니까 영미법계 보니까 이건 좀 우리랑 안 맞아, 차라리 대륙법계가 더 잘 맞겠어, 이렇게 이제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지배를 좀 받았었던 일본이 뭐 예를 들면 독일의 이런 법 체계를 맞습니다. 받아들였고 그걸 다시 우리에게 이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후자입니다. 후자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법을 받아들인 것은 네. 일제 강점기 때 네.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고, 근데 일제 시대 때 국민들에게 적용됐던 법은 네. 일본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민법, 일본 형법 그런 거 이제 의용민법이라 하는데, 네. 아. 그러면 이 일본은 법의 뿌리가 바로 독일 네, 뿌리로 네, 네. 합니다. 아, 저 그럼 궁금한 게 네. 저희가 9차 개정을 했다 했잖아요. 네. 일본을 받아들였다 했잖아요. 일본은 몇 번 개정을 했어요? 우리 나라만 이렇게 많이 개정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보다 더 많이 하지 않았어? 아니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일본은 원래 이제 명치유신 때 네. 네. 이제 헌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을 상대로 일본이 무모하게 세계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패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명치유신에서의 주권자는 일본 천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에서 미국에 패하고 미국의 이제 메가더 사령부가 이끄는 미군이 일본에 들어옵니다. 항복선을 받고 네네. 나서 들어와가지고 상당 기간 군정을 실시해요. 그러니까 미군이 일본을 통치한 거죠. 네. 그리고 그 군정 기간 동안 메가더 사령부의 법률 참모들이 그 2주일 만에 만든 게 1946년의 일본 헌법이에요. 아, 그래요? 오. 그거는 네. 주권자가 국민이에요. 그때부터는. 그전에는 천황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민주헌법이 된 거죠. 그게. 예. 근데 그 헌법은 일본 국민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네. 메가더의 법률 참모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로스쿨 나온 미국 법무관들이 2주일 동안 커피 마시면서 밤잠 덜 자면서 네. 만든 게 일본 헌법인데, 상당히 영미법계 느낌이 많이 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헌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법이나 형법 이런 거는 또 일본은 독일 그를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독일 계통의 대륙법계 색채가 짙은데, 헌법은 사실은 미국 헌법의 아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헌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미국 헌법에만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네. 적법 절차 조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일본에 있어요. 일본 헌법에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1946년 일본 헌법은 미국에서 이제 로스쿨 졸업한 메가더의 법률 참모들이 만들었기 네네. 때문에 미국 헌법의 것들을 많이 이식한 거죠. 근데 예.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대통령제인데 예. 이건 또 의원 내각제로 예. 받아들이고, 미국 헌법하고 똑같다는 건 아닌데 네. 그 근간은
미국 헌법을 좀 근간으로 한 게 많고요. 네. 예. 오늘 뭐 일본 얘기가 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예, 그러면 예. 헌법은 영미법 체계에 좀 가깝고 그다음에 다른 법들이 다 대륙법 체계에 가까우면 혹시 두 개가 충돌하진 않아요? 충돌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 그리고 사실은 헌법학에 있어서만큼은 네. 제가 대한민국이 일본을 훨씬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나라 헌법이 적어도 헌법만 따져보자면 일본을 훨씬 앞섰다. 헌법도 그렇고 예. 헌법 이론도 그렇고 헌법 판례도 그렇고 어. 그리고요 일본은요 사실은 헌법이 큰 역할을 못해요. 일본 최고의 법일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헌법이 최고의 법인데 예. 일본에서는 위헌법률 심사권을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 대법원이 해요. 아. 대법원이 하는데 그러니까 1946년부터 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사를 해가지고 위헌이라고 판결 내린 게 1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야, 아, 그래요? 대단하네. 예. 그럼 유명무실하네요. 굉장히 그걸 사법소극주의의 음. 전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게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헌법을 굉장히 활성화시켰어요. 네, 네, 네. 우리도 1987년 현행헌법으로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1년 후인 1988년에 예. 9월 1일 날 이제 초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이제 당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네. 정동에 있는 구 대법원 건물 한 켠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그때부터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헌법위원회 그래서 우리가 위헌법률 심사를 했는데 유신 때하고 오광옥 때는 단 한 건에 심사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헌법위원회 저거는 있으나 마나한 기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유명무실한 기관이었고 그래서 네. 현행헌법 개정할 때도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정의당. 네. 쪽에서는 이제 헌법위원회 제도를 존속하자 했는데 그 야당에서는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사권을 주자했고 근데 그 두 의견이 충돌을 하다가 전격적으로 그럼 독일식 헌법재판 제도를 받아들이자고 민주정의당이 이야기하니까 당시 야당인 뭐 통일민주당이나 뭐 이런 데서 좋다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도입된 게 우리 헌법재판소이고요. 네.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때만 해도 헌법위원회처럼 유명무실한 그런 헌법재판 기구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악담, 저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88년 9월 1일 날 세워지고 그때는 번듯한 건물도 없었어요. 어떤 구 대법원 건물 한 켠을 세들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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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고 이러면서 또 나중에 을지로로 갔다가 지금 있는 제동 아, 네. 안국역 쪽으로 옮기는데 그 와중에 1989년 1월 달에 네. 드디어 위헌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과감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헌법재판소의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위상이 존재감이 예. 크게 이제 커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88년이면 어떻습니까? 그 군사 정권이 물러가고 네.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군사 정권에서 억눌렸던 국민의 민주화 열기가 이제 폭발하는 그러한 순간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5공화국 때 만들어진 국보위법, 네네. 국가보위위원회에서 만든 그 악법들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려주니까 많은 국민들이 많은 박수갈채를 이제 헌법재판소에 보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수많은 이제 사건들이 쇄도하게 됩니다. 네. 그때 많은 시민분들이 헌법의 효능 혹은 뭐 헌법재판소의 효능을 많이 좀 느끼셨겠군요. 그렇습니다. 아, 실제로 이 법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게 우리를 진짜 지켜주는 법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뭐 헌법에 좋은 말이 막 써 있어도 실제로 우리를 별로 써 있는 것처럼 보호해준다는 생각을 못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학자들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정말 우리 국민 생활 구석구석에 효력을 미치게 한 네. 그런 견인차 역할을 했고 헌법재판소 88년에 세워지기 전에 헌법은 그냥 법전 속에만 있었다. 그 전과 후가 완전 다르군요. 예. 하긴 그때 하면서 일반 국민들도 그 헌법 소원을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요구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현재 기대가 엄청 커지게 된 거죠. 근데 88년보다 지금 25년도에 예.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헌법에 네. 대해서. 네, 헌법에 대해서 더 많이 네. 느끼는 것 같아요. 생활로 좀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근데 이제 헌법만큼이나 어쩌면 우리 생활에 많이 또 영향을 주는 게 보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보험 진짜 중요하죠. 보험 정말 중요하죠. 예. 보험이요? 네. 예. 뭐 생명보험 이런 보험. 그렇죠. 보험 말씀하시죠. 많이 들으셨죠? 예. 보험 많이 들고 계시죠? 뭐 안보험 이런. 네, 맞아요. 그런 거. 들으셨을 거예요. 네. 아마 또 어쩌면 또 같이 사시는 분이 또 들어주셨을 수도 근데 있는데 교수님은 어떤 보험 드는지 잘 모르시는 눈치다. 모르시죠. 예, 예. 모르시죠. 뭐 그런 거는 이제 안 사람이 다 알아서 해준다. 아, 이런 교수님을 네. 위해서 바로 보험 장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전화 한번 해보세요. 1544에 5788로 하셔갖고 혹시 내 이름으로 된 내가 모르는 보험이 있냐 이렇게 좀 물어보셔서 괜히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실 수도 있거든요. 현재. 네. 예. 혹은 이건 내가 전혀 생각지 않은 내 보험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거 내 삶이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예, 이런 거 한 번씩 점검해 보셔야죠.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네. 막상 이제 탈 때 아, 맞아. 보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아, 있거든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1544-5788로 전화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네. 그리고 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헌법도 개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듯이 다 필요. 우리 보험도 한 번씩 이렇게 개헌을 해야 돼요. 너무 좋다. 진짜 이런 고급진 광고 한번 보셨습니까? 헌법과 보험이라니. 이게 광고였습니까? 네. 광고인 줄 너무 몰라. 자연스럽게 알겠습니까? 네. 토크했으면 아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지난 한 40년 이상을 40년 정도를 굉장히 이제 빠르게 잘 성장을 해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 나라 일본보다도 훨씬 더 적어도 헌법에 있어서는 앞지르는, 그리고 훨씬 더 우리가 우위에 있는 수준까지 왔다. 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 네. 이 당신이 헌법이다라는 거는 우리 개개인이 모두 그 헌법을 매우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헌법 자체이며 그리고 헌법을 잘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목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당신이 헌법이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헌법을 그렇게 제 생활 속에서 막 누구랑 얘기하면서 야 헌법 몇 조는 이건데 말이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은 없거든요. 네네. 제 인생에 제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는 하는데 왜 이걸 우리가 개개인이 모두 헌법을 좀 알아야 되는 건가 좀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예. 헌법이라는 거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조직, 네. 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음. 국가 조직의 구성과 네. 권한에 관해서 네. 규정하고 있고, 또 주권자인 국민의 여러 가지 기본권에 네. 대해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국가 조직, 국민 기본권, 사실 두 개 중에는 어느 게 더 상위에 있을까요? 더 중요할까요? 기본권과 국가 조직. 예, 기본권 아닐까요? 기본권이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이 사실은 헌법이에요. 왜냐? 국민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 조직에 관한 헌법의 조항들은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극대화, 최대화할 수 있는 국가 조직의 구성은 어떤 거여야 되느냐. 이런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국가 조직에 관한 헌법 조항들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헌법은 국민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인데, 자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조직에 대해서 규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또 국가 조직,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 그 다음에 법원,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부, 국회, 입법부의 구성 권한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데, 헌법은 가장 중요한 게 권력 제한 규범이에요. 권력 제한. 제한 규범이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헌법은 어떤 대통령이란 국가기관에게 권한을 줬죠. 줬지만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대통령이라도 그 권한 이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주지만
그 권한의 행사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서 헌법이 또 규정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그야말로 권력자, 국가 조직의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이에요. 국가 조직의 권력을 제한함으로써, 즉 권한 남용을 막음으로써 얻어지는 게 뭘까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입니다. 그래서 네. 헌법은 권력 제한 규범이고요.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좀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면, 네. 뭐 헌법 학자 중에도 네. 윤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계엄 선포권을 행사한 건데 뭐가 잘못됐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있었어요. 어. 예. 그런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헌법은 권력 제한 규범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맞습니다. 헌법 77조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줬지만 그 계엄 선포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만 할 수 있다. 조건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요건을 딱 규정해 놨는데 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밝혔지만 네. 그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발이라든지 혹은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가 행정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가지고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든지 이런 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엄선포 요건을 벗어난 계엄선포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해서 대통령도 직무상의 행위가 위헌 행위일 때는 탄핵으로 파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제가 사실은 헌법 연구를 평생에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가 네.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헌법은요,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한 법이에요. 헌법은요, 대통령도 조지는 법이에요. 이번에 보셨지만. 네. 그런데 헌법은요, 또 약자에게는 엄청나게 약한 그런 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어서 헌법 조항이에요? 34조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34조 4항에서 보십시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의무를 진다. 5항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준다. 이렇게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빈곤층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특별 보호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남자는 없어요? 예? 아니 왜 남자는 없어? 우리 한남 선생님. 남성은 이제 뭐 소수자 약자는 아니죠. 아이고 좀또 섭섭하네. 물론 남성 중에서도 뭐 또 약자도 있을 수 있죠. 장애인이라든지 빈곤층이라든지. 그러니까 헌법은 강자,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면서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약자, 사회적 소수자 약자에게는 국가의 특별 보호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약자의 기본권을 이제 보장해 주려 하는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한 법이기 때문에. 아니 교수님은 댁에서 메뉴 결정 누가 하세요? 네? 메뉴 결정. 메뉴 결정이요? 예. 밥을 잘 안 해 먹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아니 그럼 리모컨 누구 거예요? 리모컨. 스마트폰을 보시겠죠. 네, TV가 없어요. 거실에 TV가 없고 각자 그냥 저희가 노트북이나 이런 걸로. 그래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별로 강자가 아니신 것 같은 느낌인데. 가족 구성원을 뭐 강자, 약자로 이렇게 이분할 필요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좀 예전 거란 느낌이 좀 전 드는데. 읽어보니까 그래요? 네, 읽어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여자 뭐 이게 여자를 너무 약자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은 왜 그 위에도 보면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쩌면 그 시대, 그러니까 87년 그때만 하더라도 또 여성들이 직장이나 이런 데서 좀 차별받았던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극복하기 위한 내용들을 아마 헌법에 좀 당시에는 담았던 것 같은데 지금도 유효한가? 요거는 지금의 또 필요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약자와 또 지금의 약자가 좀 다를 수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시대가 그걸 좀, 그러니까 헌법이 그 달라진 시대들도 좀 많이 담아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얼핏 조금 약간 근데 들기는 이 합니다만. 헌법 개정에 대한 얘기가 사실 나오긴 했었잖아요. 최근에도. 네. 근데 만약에 헌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다 넣어야 아니면은 그냥 이번에 바꿔야 될 조항 그것만 딱 해요. 뭐 결정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그거는 결정하기 나름인 거고 예. 이번에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대선 후보 네. 시절에 이제 공약을 내걸었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개헌을 하겠다. 네. 그런데 이제 개헌을 하려면 개헌 절차에 있어서 개헌을 하려면 이제 개헌안을에 대해서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 네.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얻어야 국회를 통과해요. 그 다음에는 또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네. 그래서 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개헌안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국민투표를 통해서 사실은 다른 법률은 국민들이 관여하지 않잖아요. 네네.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관여하기 때문에 헌법은 국민의 헌법입니다. 네, 네, 네. 다른 법률들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지만 정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니까 그 국민들이 투표하는 헌법인데 개정할 때 공부한 사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헌법에 대해서 요즘처럼 관심이 많을 때 하겠지만 헌법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투표를 하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네. 당신형법이다. 헌법이다. 네. 근데 요 헌법이 물론 좀 구체적인 내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국민이 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혹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뭐 방향을 헌법은 이제 제시하는 거고 뭐 구체적으로는 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중에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느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너무 뼈 때린다. 아니 그 법 앞에 솔직히 무슨 큰 뭐 김현장 같은 로펌 가서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냥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 정말 이게 평등하긴 한 건지 근데 만약에 이게 평등하지 않다고 한다면 평등하게 하려는 노력을 지난 적어도 87년부터면 한 40년 가까이를 했었어야 되는데 별로 안 한 것 같거든요. 그 헌법에 다 위배되는 행위들을 우린 쭉 해왔던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 빨리 고치자고는 안 하고 국민들이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니까 이걸 시정하라라고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바로 헌법은 그야말로 네. 예를 들어서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그런데 자기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예. 어떤 법률에 의해서는 네. 혹은 관청의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럴 때 이 헌법전을 들이밀면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에 평등하다고 돼 있는데 나는 평등하지 않다고 느낀다 이게 네.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차별하느냐 야. 이렇게 국민들은 사실은 헌법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 도처에 있는 불합리한 요소들 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시정해달라.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헌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헌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되고 이런 사실은 헌법이라는 것은 윤곽규범이라 그러거든요. 예. 윤곽만 규정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음. 국민들의 평등권에 대한 해석, 네. 치열한 주장 이런 걸로 채워지는 거죠. 국민들이 헌법 해석을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 국민들의 평등권 조항에 대한 국민들의 헌법 해석이 네.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바꾸고 헌법학자들의 이론도 바꾸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 교수님께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지 않냐는 저의 생각에는 혹시 공감을 좀 하세요? 불평등한 면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정해 달라고 네.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등권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 교수님 왜 안 하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법을 몰라서 그랬다 치고 네. 교수님은 헌법 공부하셨잖아요. 예. 평등하지 않다고 느끼셨으면 예. 왜 이거 고치라고 안 하셨어요? 저는 많이 했는데. 아 하셨어요? 근데 왜 안 고쳐줘? 많이 했고 헌법이 이렇게 뭐 있는데 평등권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기본권 조항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네. 어떤 이러한 법률이 네. 이러한 기본권을 네. 침해하느냐 위헌이냐와 네. 관련해서 진술인으로도 많이 아, 나가고 그러셨어요? 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헌법적 주장들을 네. 뭐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논문만 쓰고 책만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네네. 사실은 헌법학자들도 행동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헌법 실천이죠. 네. 누가 네네네. 저한테 한 번도 너 왜 법 공부 안 해? 너 왜 헌법 공부 안 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살면서. 네네. 사실 뭐 취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니면 또 현재 뭐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네. 있어서 헌법적인 여러 침해들 많이 받았잖아요. 맞아요. 살면서 굉장히 억울하고 나도 좀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헌법을 들이밀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이걸 들고 다녀야 돼. 네, 이제 이거 들고 다니려고요. 네, 너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 너 지금 너 4조 너 위반이야. 너 지금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같이 이거 지금 무시한 거야. 이러면서. 근데 이거 이 헌법을 매우 이게 이제 전문이 다 실려 있거든요. 근데 매우 작아. 근데 다른 분들은 이게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게 뭔지 모르실 텐데 요 책에 네. 부록으로 있는 책인데 네.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문 요지와 함께 거기에 대한 해설을 좀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절반 정도가 이제 헌법 전문. 네. 네, 헌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요? 원래 우리가 옛날 무슨 법전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두껍잖아요. 네. 근데 요건 헌법은 진짜 130조가 끝이에요. 진짜 각 짧네. 조항도 그렇게 길지도 않아.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읽고 이 정도면 정프로님 외우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맞죠? 옛날에 그쵸 예전에 그쵸? 또 외우는 거 있잖아요. 여는 거 있잖아요. 홍진에 묻힌 분내 인내생이 없다는 거. 그렇지. 옛사람 풍류를 미찰까 못 그렇지. 미찰까. 잘한다. 용비어처가 다 외웠잖아. 네. 그런 거 오. 외우듯이 헌법 정도는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네. 시민으로서 네. 외우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근데 듭니다.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음. 모든 국민이 헌법을 외운다든지 헌법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사회가 복잡해지고 너무 많은 싸움과 그리고 그 행정이 너무 낭비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불안감도 살짝 있거든요. 지금과 같은 이런 국면 말고 이런 게 모두 다 지나간 뒤에. 그럴 수 있겠. 왜냐면 넌 나의 행복 추구권을 저 침해했어라고 네. 얘기하는데 모두가 사실 이해관계가 상충되잖아요. 상충하니까 네. 너도 나의 행복 추구권 침해해서 야 헌재 가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네,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런 걸 이제 같은 하나의 상황에서 서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런 네. 거를 헌법학에서 기본권 충돌이라고 하는데 예. 그 기본권 충돌의 문제를 이제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인 것이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주장을 하고 헌법에 근거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각자가 헌법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걸 이제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에 가서 또 주장을 하고 네. 그게 이제 판례로 남고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그야말로 그 민주주의고 법치주의고 선진화되는 것 아닌가요? 네네네. 저희가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제 네. 이어진 2부에서도 헌법 네.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누긴 할 텐데 네네. 혹시 1부 마지막에 하나 좀 여쭈고 마무리하고 싶은 거는 네. 이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이 네. 교수님 판단하실 때는 야, 이 정도면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이 우리 시대 정신이나 아니면 여러 법률들을 담아내는 데서 충분한 것 같다라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야,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87년 헌법은 좀 돼도 너무 오래돼서 확실히 이젠 바꾸지 않고는 현대 우리 대한민국을 반영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 법률과 충돌도 하고 또 새롭게 바뀐 이 환경들과 너무 충돌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저는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는 좀 됐군요. 예, 왜냐하면 1987년도에 네. 현행헌법으로 네. 개정이 됐는데 9차 개헌인데 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제가 머리가 새까만 대학생이었어요. 87년에 예, 예. 대학생이었고 새까말 때가 있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머리가 아주
새까맣고 윤기 날 때가 그럴 있을 때는 거예요. 한마디요. 너는 언제까지 젊을 줄 아냐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되죠. 염색 안 하면 금방 까매집니다. 아, 네. 근데 하얀 컬러는 너무 멋있으셔. 멋있으세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저희들 다닐 때도 이제 그 레포트를 썼거든요. 네. 레포트를 손으로 썼어요. 아, 뭐 네. 그렇겠죠. 예. 그때는 컴퓨터가 제대로 그렇죠. 보급되기 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인터넷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어요. 없었죠, 뭐 제대로 된 그러니까요. 것만 있죠. 예, 예. 그리고 휴대폰은 물론이고 예. 또 AI 지금 AI 시대에 네. 지금 컴퓨터가 제대로 보급되기 전에 만들어진 헌법을 예. 가지고 AI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화라는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네. 지금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거예요. 개정이 돼야 되고 또 숫자적으로도 87년, 네. 25년이니까 38년, 네. 38년 숫자적으로도 많죠. 네. 네, 네, 네. 또 정보화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회학자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네. 이렇게 코로나를 분기점을 해가지고 네. 거대한 사회 변화가 있었는데 네. 코로나도 87년 이후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라든지 그 너무나도 많은 시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시대 변화가 있기 전에 헌법을 가지고 우리가 규율을 하려 하는 거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근데 좀 보통 근데 우리가 헌법 개정 이렇게 나오는 배경을 보면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선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체로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통치 구조에 초점을 맞추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대통령제를 중임제로 하자느니 단임제로 하자느니 의원 내각제 이거에만 초점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개헌의 필요성이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법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치적인 뭔가 하나의 어떤 게임들로만 좀 인식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그게 개헌을 앞에는 국민이 주도하지 못하고 예. 정치권이 주도했기 때문에 네. 개헌이 항상 태풍 속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난 거예요. 예. 네, 네. 맞네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이제 2장 쪽에 네. 쭉 이렇게 있거든요. 10조부터 36조까지 네. 맞습니다. 많은 개별적 기본권들이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6조 37조 그러네요. 36조 사항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사망 보건권 아닌가요? 36조 모든 국민은 뭐요? 보건에 관한 권리, 즉 건강권. 그건 이제 사망이고 사항에 네. 모든 국민은 네. 1kg 커피를 마실 자유가 있다. 이런 항이 또 있습니다. 관습헌법을 지금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있어 그게. 모르셨군요. 네. 사항이 36조 사항에 네. 모든 국민은 1kg 커피를 그렇습니다. 마실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잖아요. 바로 못 이 마시면 그거 커피인데요. 바로 위헌 소송입니다. 네. 지금 진짜 향이 좋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는데 한번 제가 드리려고 이제 타놨습니다. 한번 아, 예. 마셔보세요. 우리 교수님. 커피인가요? 네. 뭐 약한 건 아니지. 카페인이 요건 있겠죠? 이제 디카페인으로 아, 또 디카페인인가요? 준비됐습니다. 네. 아, 살짝인데 한번 맛만 보세요. 예. 교수님. 입 안 된 억지로 겁니다. 억지로 드리블해. 모든 저는 국민이 입을 대도 됩니까? 예, 예. 아무도 안 먹은 거예요? 네, 아무도 안 네네네. 먹죠. 혼자 드시는 거. 어때요? 교수님 맛 어때요? 여기서 맛없다고 하겠니? 맛있네요. 진짜 맛있죠? 네. 연하고 부드럽고. 네. 제 36조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또 왜요? 강제 광고를 시키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1kg 커피 여러분의 헌법적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 누구도 여러분이 1kg 커피를 드시는데 방해를 혹시라도 한다면 항상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행위는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위반이다 이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1kg 커피 네. 돈만 내시면 됩니다. 네. 그것도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의 헌법적 권리, 행복 추구권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1kg 커피는 네이버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앱을 다운받으셔도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1kg 커피는 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과 함께 네. 임지봉 교수님과 함께 지금 헌법과 관련된 이번에 새로운 책 당신이 헌법이다 라는 책을 저희가 살짝 살펴봤고 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그 책의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지 좋다. 네, 그런 것도 네. 한번 재밌게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일당백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